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에 발생한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등 경북 북부권으로 확산하며 인명과 시설, 문화유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경남 산천과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안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도깨비불에 비유되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며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커졌는데요. 오늘 토크온은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의 원인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산불은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록적이란 말이 앞에 붙는 산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산불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 진압 역량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 산불이 이런 대형 산불로 번졌는지 특이점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산불이라는 것이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특징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크게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산불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동해안 일대의 그런 산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강한 바람에 의해서 동쪽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산불의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산청 산불의 경우는 전형적인 내륙 산불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갑자기 막 넓게 번지지는 않는데 계속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주변으로 천천히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의 형태는 국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패턴이 만들어지는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상 상태, 그다음에 탈 것이라고 하는 식생 상태,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훼손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의성 산불도 성묘객시라고요. 산청 산불은 예초기 사용 중에 불이 튀어서 이런 산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번 산불의 특징과 비교해서 이 산불은 그런 어떤 소방방재적인 예방책들 그런 것들이 왜 작동을 잘 안 했는지 포함해서 말씀 좀 같이 좀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화재 원인들, 산불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라든지 또 소각에 의한 이런 산불, 이런 것들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제 담뱃불이라든지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통계,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입산자 실화가 전년 한 10년 동안에 보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지금까지는 한 17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한 7% 정도만이 입산자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자 실화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산불의 원인이 된 것들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소각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의 비율은 유사한데 기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기타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다 여기에 묶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실 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예외적입니다만 어쨌든 사람에 의한 어떤 발화의 가능성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산불에서도 경험하다시피 아무리 잘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산불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추가적으로 이번 산불의 인재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 붙이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산불은 거의 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실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100% 막을 수는 없죠. 근데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이 관리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했을 때는 실수가 일어나도 그 산불이 확산이 되지 않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실수가 일어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왜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번 산불 특징 혹은 이번 산불의 특수한 상황이었나를 먼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풍이 불었다. 그다음에 비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 근본 원인, 주요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산불이. 그런다고 친다면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건 화재 확산에 굉장히 빠르게 기여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이제 불을 뗄 때도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훨씬 더 불이 잘 살아나는 것처럼 산불도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불다면 화재도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재가 강해진다고 그러면 상승기류, 이 주변의 공기들이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는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데요. 이 상승기류를 타고 이제 이런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곳으로 상승하게 되고 또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먼 곳까지 이동을 하면서 주 화선이 있는 부분 이외의 지역, 다른 지역에 이격돼 있는 먼 곳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여기저기 불이 붙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진압에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 화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압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저기 갑자기 드문드문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산불도 또 이어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압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한 이 비화가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통상적으로 한 2-3km까지는 날아간다.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또 실제로는 뭐 호주 산불,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35km까지 날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이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확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번 화재에서 비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되고 장기화되고 하고 있는 근본 원인 대응책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그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비슷한 주제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원인이 그때 교수님 지적하신 내용이 소나무 위주의 숲 구성이 조금 조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강풍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 강풍이 없었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산불을 예방하는 방식은 그러면 강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은 그냥 상수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강풍이 불었을 때도 비화가 되지 않는 탈 것,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국가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기후가 건조했을 때도 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숲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위로 비산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 산불의 종류는 바닥에서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솟구칠 수가 있는데 화력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타고 맙니다. 근데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위로 솟구쳐서 바람이 불 때 같이 굉장히 멀리 또 날아가게 되죠. 근데 이거에 산불 예방을 위한다고 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숲가꾸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30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의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타나는 지역의 핵심 지역에서는 거의 모두 송이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시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송이 숲가꾸기가 뭐냐 그러면은 소나무림이 계속적으로 비옥화됩니다. 비옥하다는 것은 숲이 습해지고 습기가 계속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송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것을 계속 건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경북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이 지역에서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 내내 건조하게 숲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불이 붙었을 때 결국에는 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그다음에 다시 숲가꾸기한 지역으로 또 들어가고 이게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숲가꾸기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숲은 이미 굉장히 건강한 화렵수림으로 거의 대부분 변했을 거거든요. 30년 동안.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비산을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불똥이 들어갔을 때는 다시 불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탈 것을 너무 건조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바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림청이 산불 예방 대책으로 한다고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근데 이 사업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모두 숯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림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 위주의 조림 방식 이런 것들 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숯가꾸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숯가꾸기를 해서 막겠다 이런 얘기를 산림청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숯가꾸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숯가꾸기를 통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겠다. 그 다음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숯가꾸기를 통해서 산불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앞에 수식어는 다르지만은 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의 약 30%에서 40%를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동일한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가 물을 잡아주게 되잖아요. 숲은 녹색댐이라고 하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30%에서 40% 잘라내게 되면 물이 밖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년 강우량이 숲이 잡아주고 있는 양이 있잖아요. 숯가꾸기를 하는 순간 그 빠져나가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림보다 숯가꾸기를 한 산림은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1.7배나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간다고 산림청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가 왔을 때 1.7배나 많은 양이 밖으로 흘러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숲은 너무나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숯가꾸기를 조그만 게 아니고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토 전체 산림 면적의 120%의 숯가꾸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숯가꾸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거지 주변의 야산들, 야트막한 야산들은 거의 5년에서 7년에 한 번 정도씩 숯가꾸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는 주변 야산이 훨씬 더 많이 받죠. 왜냐 그러면 숯가꾸기를 계속하니까 더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대신에 깊은 산 속에는 숯가꾸기를 안 해요. 워낙 머니까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자연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고 화렵수림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산불 피해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일반인들이 산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각종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산불이 이렇게 크게 발생했을 때만 잠깐 우리 숲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주장인데 산림청이 우리나라 모든 산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활력수를 더 많이 보급하고 조림을 하고 싶어 해도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 주민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요구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지자체들 이런 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송리라든지 이런 부산물에 관련된 부분들 이 영리적인 목적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대형화되는 산불이라든지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이 조림 사업 그리고 이제 이 활력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보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활엽수는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숲은 강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엽수림이 그냥 저절로 발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부터 우리나라 북쪽 끝까지 전부 다 활엽수림이 그대로 뒀을 때 활엽수림이 우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조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불에 가장 강력한 활엽수림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산불이
대형 산불이고요. 그다음에 장기화되는 원인이 기후 변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환경적인 요건들이 훨씬 이러한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 빈도라든지 혹은 또 발생했을 때 대형화되는 이런 경우 또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적인 이런 상황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들이 지구 전체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부분들, 또 상승하면서 수풀이나 산림이 상당히 건조해지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산불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하고 또 피해도 커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또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대량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히려 이제 온난화를 또 가속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온난화가 가속되면 또 기온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점점 더 이러한 영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분명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크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데이터와 산불의 데이터를 매치시켜 보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대체적으로 온도 상승과 우리가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구의 온도 상승이 1970년대 말에 한번 급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천천히 상승하다가 2019년도 정도에 급상승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상승 기간이 있는데 이 쭉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동북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에서 산불의 관점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부터 일본의 산불이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산불이 급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희한하게 산불이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비해서 80% 정도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통계 사상 최저로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들어서부터 산불의 발생량이 급감을 하고요. 산불의 강도도 급감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온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역시 급감을 합니다. 굉장히 불안했던 북한의 산불도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급감을 하고 그것이 안정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북한의 산불은 온도가 상승하면서 급감을 하고 있죠. 기후변화가 되면서.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급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도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논이 불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단순히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온도가 상승하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환경적인 요건으로만 두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온도가 높은 경우가 산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건으로는 조금 더 충족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게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일한 조건이 아니게 만든 것이 이 기후변화가 오게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소나무림이 급하게 쇠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렵수림이 빠르게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연적인 발달 상태를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화렵수림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오는 동안에 소나무가 죽어간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소나무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산불에 강력한 화렵수를 계속 잘라내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세계 국가의 차이죠. 네. 동일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군부 두 개가 한꺼번에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소나무 조림에다가 기온도 올라갔다가 이 두 개가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두 분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은 아닌 거죠. 사실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압 대응체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중 진화, 지상
진압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진압이 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공중 진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서 물을 살포함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화세를 억제하거나 진압을 직접적으로 하는 주불 진압에 주로 이제 공중 진압이 이용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 이제 헬기를 이용한 이제 공중 진압이 주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진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상에 관련된 진압은 사실은 이렇게 주불에 대한 적극적인 진압이 사실은 진앙 진압으로는 이루어지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잔불 정리라든지 또 일단 재발화 방지라든지 또 야간에 이런 방화선을 구축해서 확대를 방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들은 지금 지상 진압을 병행해서 같이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중 진압은 주불을 진압하는데 항상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야간이라든지 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또 그리고 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이런 진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헬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기종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형화되는 산불도 또 이번 산불에서도 보면 주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이 되면서 헬기 운영이 정지되는 순간 또 밤 사이에 또 이제 화재가 확대되고 야간의 확대에 대한 어떤 진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지상 진압의 어떤 역량들 또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의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이를테면 지상에서 진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혹은 또 이제 이 부수적인 어떤 진압 활동, 재발화 방지 활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어떤 진압 활동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또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이나 혹은 장비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들도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산불 진화 인력이 예방 진화대, 특수 진화대, 공중 진화대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운영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공중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의 여러 진화대 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상으로는 가장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중 진화대 원래 이제 이 구성을 한 이유는 산지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험지 혹은 또 이런 곳에 접근해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낙하를 한다거나 뭐 레펠을 타고 내려와서 그 산지에 이런 이제 화점에 접근을 해서 이제 진압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미국의 이제 스모크 점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진압 조직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중 진화대이긴 합니다만 공중에서 접근을 해서 진화를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 지상에서 이제 직접 산을 이제 이동하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지금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가 500명인데 각 지역별로 나눠져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시도, 광역 시도별로 본다 그러면 많아야 5,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사실은 특수한 어떤 진화 능력,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뭐 수백 킬로 이상 되는 화선을 이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예방 진화대라고 하는 이런 진화 인력들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진화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갖췄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지리라든지 산세를 잘 아시는 또 그리고 동원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초동 대응을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초기 대응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 과정들에서 이를테면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또 이를테면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또 굉장히 피로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런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체력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나이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슈가 됩니다만 나이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선발할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선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발이 돼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한 교육과 훈련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장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3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 헬기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기기나 장비보다도 굉장히 엄격한 안전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령이 오라됐다는 게 이 기체의 노후화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나 헬기의 경우에는요. 부품마다 연한들, 일단 600시간이 사용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 또 그리고 주기별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운용되는 것들은 사실 노후화의 어떤 기체 결함이나 위험 상황들이 없는 상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령으로 이런 부분들의 판단, 교체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추락한 이 헬기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추락한 원인이 아직까지 기체 이상인지 혹은 또 조작상의 실수인지 혹은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난류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노후화로 연결짓는 건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산불이 굉장히 크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라든지 또 방호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거든요. 지상 진압에 대한 어떤 효과성 또 이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려면 이런 진압대원들의 장비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라든지 또 진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비의 보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접근성을 높이려면 또 부득이한 경우에 임도의 확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임도를 많이 설치했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산사태라든지 다른 재난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이런 지점에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임도의 또 확대 적용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보시기에는 산불 컨트롤 타워 현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괜찮은지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방금 개선책으로 하나 이렇게 제시해 주신 임도를 확장하거나 이런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의성 산불이 1시간 만에 8k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화선이 양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최소한 20km 이상의 화선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중진화대가 출동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8km를 화선이 이동을 하는데 공중진화대가 출동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3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초동 대응은 다 끝났고 이미 20km 이상의 화선이 직선 화선이 되니까 전체 면적으로는 50km 정도가 되는 화선입니다. 여기에 10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림 같은 경우는 임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8km에 우리는 고속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도 있고 온갖 도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산불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산림 같은 경우는 특정 포인트에서 조기 진화를 해서 특정 포인트로 들어가서 이 지점을 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죠. 그러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아무리 임도가 있고 모든 도로가 잘 놓여 있다 그래도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강릉 산불의 경우에 2023년 발생한 강릉 산불은 거기에 소방서가 안에 있었어요. 산불 피해 지역 안에. 그리고 온갖 도로가 다 그물망처럼 형성돼 있었는데 동해안까지 가서 비가 와서 꺼졌죠.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형식 산불도 특정 포인트에서 나서 빨리 가서 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임도는 또 다른 굉장히 산림에서 불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임도를 놓게 되면 그 임도 주변은 정말로 건조한 지역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임도를 타고 산불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정말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도가 아까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산에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거기가 바람 통로가 돼서 이것은 다른 곳에서 실제 실측을 한 건데요. 숲을 그대로 뒀을 때보다 임도를 만들었을 때 바람 세기가 20배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은 바람 세기가 20배가 빨라지는데 5분, 10분 빨리 접근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논리 비약적이죠. 그래서 저는 좀 산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런 불에 대한 생각을 좀 접고 실질적으로 산림에서 어떻게 하면은 확산을 더디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도를 이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필요한다면 초기에 빨리 가서 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화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을 여러모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최소한의 진압을 위한 거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접근성을 조금 높이자는 측면. 그래서 사실 임도를 사실 무조건 많이 만들자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산불 관련 컨트롤 타워 누가 최종
적인 어떤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불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커지면서 오히려 소방에 이런 산불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어떤 이제 역할들을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게 단순히 소방관들이 불을 잘 끄니까 산불 화재도 잘 끌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앞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의 양상이라든지 산불에 투입돼야 되는 인력 또 일단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화재랑은 또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방관들이 불을 잘 끄고 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도심 혹은 또 건축물 이렇게 접근성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 근접 접근이 가능한 이런 소방 활동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라면 또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장비적인 측면이나 인력 운용 또 역량들은 사실 산불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인원들이 현장에서 장기간 이렇게 이제 진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산불에 소방에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그 원래 본연의 건축물의 화재라든지 이런 도심에서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걸 옮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인력이나 조직 체계, 장비적인 어떤 적응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소방청이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넘겨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로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피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포와 불안을 느낀 분들 많았고 실제로 보기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어떤 대처가 필요했겠는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께 이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운 재난 문자 뒷북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뒷북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또 문자를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알려야 되는 것도 의무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 동안 과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이 났으니까 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 같은데요. 실제로는 불이 나도 불에 강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는 가장 큰 자산을 보호해야지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산불을 꺼야지가 네 번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인력이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분들이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에 이 산불이 확산됐을 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방식을 만들어낸 게 저는 주무기관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산림청에 지금 현재 있는 산불 진화에 특화된 인력이 있다면 그분들이 소방청에 가면 특화 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산림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정말 인명피해는 너무나 심각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고요. 뒷북 대응 정말 뒷북 대응이죠. 근데 기본적인 생각 먼저 좀 바꿔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뒷북 십수년에 걸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홍 교수님 잠깐 하셨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 다 포괄해서 예방 과정, 진화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산불 피해 복구하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를 할지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산불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건에서 사실 바람을 막는다거나 혹은 또 습도를 높인다거나 건조한 것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팩터가 말씀하신 대로 이 수종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의 요인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주면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부분들의 노력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인 요인에 대한 발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건 어쨌든 예방이겠죠. 또 국민들 또 스스로가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 의무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스스로 행동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면
가급적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 그중에서도 뭐 이를테면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일단 피해 면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인명피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인명 안전을 위한 어떤 대피 체계라든지 선제적인 어떤 대피 유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갖춰 나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 교수님. 예, 그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건데요. 이거 그러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의 힘에 맡기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의 힘에 맡기는 자연기반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이상하게 이 자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류가 점점 더 큰 재난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 잠깐만의 어떤 국민들의 이슈가 아니라 이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뭐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크온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점 짚어보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의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산불로 우리 지역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앞서서 좀 세세하게 다뤘으니까요. 첫 소식은 정치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더니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 일부 발언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됐었는데 네.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죠. 네, 통무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크게는 고 김문기 경기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하고요. 국토부 백현동 관련 발언인데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에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발언은 1심도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1심에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 못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유죄로 봤지만요. 2심 법원은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는요. 이 몰랐다라는 표현을 넓게 해석을 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고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제시했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이 대표 측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했고 2심 재판부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요. 1심 법원은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용도 변경을 스스로 이루어진 점에 미뤄봤을 때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요. 2심에서는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표현이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경기도에 용도 변경을 위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여기 내용에 의무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 대표가 이 협박으로 느낄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그 느낌을 조금 과장했을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2심 재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만큼 이목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남은 관심은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많죠. 판결문이 100쪽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검찰은
거의 2시간 만에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고 하루 뒤에 상고를 한 만큼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 633이라는 게 있는데요. 많이 우리 요즘에 들었을 거예요.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그리고 2, 3심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규정대로라면은 6월 26일, 7일까지는 결론이 날 텐데요. 물론 그 전에도 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요. 징역 10년 이하의 선고 사건에 대해서는요. 1, 2심처럼 재판하지 않고 법리 오해만 다루거든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해라. 파기환송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2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 등 이 5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중에 1심 선고도 나오기 힘든 재판들이 많아서요.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스럽게 느꼈던 사법 리스크는 다 털어냈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 받아들고 이재명 대표 이 법원문 나오면서 검찰을 아주 작심 비판을 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여당 그리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좀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 권력 눈치 보기다 사법부에 이러면서 좀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심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리는 이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소위 그 우파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그분들도 요즘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낙선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전례가 없다. 그리고 당선자에 적용하는 거라서 흔히 얘기할 때 당선 무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는 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조금 이렇게 되면 너무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대상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판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이미 선거로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은 낙선자에게 낙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건 정말 유례가 없다, 사례가 적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요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좀 따르면 2021년 이후에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요 6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낙선자가 연루된 사건은 18건인데요. 이 중에 14건이 기소가 돼서 10건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0건은요. 허위 재산 신고나 아니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경력,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고요. 유세나 방송 연설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낙선자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했다. 내가 삼성전자 회장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이런 말을 했던 허경영 후보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아무런 의도 없이 이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수사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기사회생하면서 남은 관심은 이제 한 명.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언제 나오냐로 국민들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김 기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나올지 주변에서 하도 물어서요.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국내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대외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을 하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 선고가 늦지 않게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명확한 사실 사건이 있는 만큼 결론에 그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요. 벌써
그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이 됐는데요.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좀 보면 이 탄핵 소추안 접수부터 이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거든요. 이번 사건은 이미 100일을 넘겼습니다. 이틀 전에 이 선고 기일을 좀 미리 말하는 전례도 있었고요. 또 수요일, 오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 4월 첫째 주는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요일마다 선고를 했던 만큼 4월 4일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진 합니다만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18일 이전에는 늦더라도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데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에 대해서 별의별 추측, 무성한 추측,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억측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헌재가 초래한 측면이 있죠.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경제도 말이 아니고요. 헌재가 빨리 이런 상황을 해소해 줘야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대구 지역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네, 2022년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밥을 먹고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점심시간에 소규모 인원이 있다 보니 폭언이나 폭행 등의 좀 위협이 있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무원 노조 요구에 대해서요.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2023년 4월에 6개월간 일부 민원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전부터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지난해에도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선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지난 26일에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도입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밥 먹고 하자고 하는 일인데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한다는 의견이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듣긴 했는데요. 반면에 꼭 점심시간만 이용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견은 도입을 할 전망이긴 하지만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한 지역이나 분야가 적지는 않죠? 공공기관의 경우에요. 지난 2017년에 경남 고성군을 시작으로 지금은 한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우체국 일부 지점, 그리고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IM뱅크로 이름을 바꾼 우리 지역의 은행도요. 대구은행도 당시에 은행 최초로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업무 효율을 좀 높이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예방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요. 도입 시간이나 방법은 이제 각 지자체가 논의를 해서 조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구 중구 그리고 북구는요.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만 적용을 하고요. 광역단체인 대구시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요.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권리, 복지, 인권, 또 요즘에 워라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흐름에 맞추면서도 또 세금 내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좀 줄일 수 있는 보완 방법도 좀 고민을 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산불로 온 국민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헌재 재판관들과 고등법원 판사의 입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일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도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법치를 확립한 상황이 법의 엄격함과 신뢰성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사용한 상징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상황은 성의 남문에 큰 통나무를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통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금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통나무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50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통나무를 옮겼고 상황은 약속대로 그에게 50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상황은 국가가 정한 법은 엄격히 지켜지고 실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법치의 신뢰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치의 풍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구절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